궁금증이 생기는데 요즘에 그거에 대한 최신의 연구 성과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이런 순서인데, 첫 번째로 비교적 요즘 많이 알려져서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지만 이 자기감각이라는 게 무엇인지 오감하고 대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존에 약 30년 정도 짧게는 이루어진 이 분야의 성과에 대해서 동물 모델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중심으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그러면 사람에서도 자기감각이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이제 흥미진진한 나름대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오감하면 그 시각, 청각, 그 다음에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이 동물에서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것만 있고 다른 감각은 전혀 없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감 외에도 다른 감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을 감지한다든지 또는 초음파를 쏴서 돌고래의 경우에 이용해가지고 다시 음파로 받아서 먹이를 위치를 파악한다든지 그런 신비한 감각들이 많이 있는데, 이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동물에 다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동물의 감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오감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시각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재밌는 연구가 하나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를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극히 드물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자외선 영역의 파장을 감각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드물게 보고되고 있고, 그 분야에 연구하는 분들은 이제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에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공감각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태생적으로 선천적으로 빛깔을 보는데, 어떤 색을 보는데 소리를 같이 느낀다든지 또는 맛을 느낀다든지 이런 거를 하는 감각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이 오감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데요. 지금 이 보시는 그림은 딱 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저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범선이죠. 그 범선은 요즘에 이제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 그 범선 내부에 식당이 있어서 맛있는 요리를 좀 먹는 그런 장소로 보통 생각하지만, 몇 세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이 범선이? 교통수단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바다를 항해해서 물건을 교역을 한다든지 또는 누구를 만나러 간다든지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근데 목숨을 거는 일인데 그 바다에서 길을 잇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거의 이 나침판을 굉장히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하고 가지고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듯이 이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동양에서 서양으로 넘어간 대표적인 발명품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죠, 나침판이. 여러분들 요즘에도 등산을 하게 되면 최첨단의 나침판들을 많이 쓰지만 고전적으로 썼던 나침판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휴대폰에도 지금 사실 나침판 기능이 다 있고, 제 휴대폰에도 보면은 그 앱이 깔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제가 혼자 불을 끄고 야광 나침판을 켜가지고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씩 제가 들여다봅니다. 사실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늘 같지는 않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늘 똑같지는 않고 변화가 있습니다. 같은 방인데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나침판이 굉장히 신비하고 우리 생활에서 여전히 쓰이고 있는 중요한 물건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간에 그러면 동물의 자기감각에 대해서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 그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 모델이라고 하면은 여기 생명과학 계통에서 만약에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대표적인 몇 개의 동물 모델을 떠올릴 겁니다. 예를 들면 촉발이라든지 아니면 개구리, 그다음에 생쥐 이런 등등. 근데 이 분야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동물 모델들을 쓰기도 하지만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대표적인 동물 모델로 철새의 일종인데 우리나라 말하면 유럽 울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특히 독일의 연구진에서 지난 한 30년간 써왔는데요. 인터넷에 자료를 제가 잠시 가져왔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유로피언 로우라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예쁘게 생겼고, 사실은 이 동물은 자기 감각을 연구할 때 쓰는 동물 모델이기도 하지만 새에서 새 울음소리를 연구하는
그 신경과학자들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야가 있다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유럽 국제는 이 분야에서 그 대표적인 조류 모델, 실험 동물 모델이고요. 최근에는 이 우럭 육새만 쓰는 게 아니라 같은 그 조류 중에서 전서부라고 그 비둘기 일종인 전수부 있잖아요. 다리에다가 편지를 묶어주면 그 원하는 곳에 날아가서 훈련을 물론 받은 비둘기입니다. 그 전서부도 이 자기 감각을 연구하는 데 쓰이는 동물 모델을 하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두 번째 동물 모델이 있는데요. 이 붉은 바다 거북이라는 겁니다. 이 거북도 종류가 많은데 이건 이제 붉은 바다 거북. 그래서 이게 주로 어디서 서식하냐면 나중에 자료가 나오지만 대표적인 서식지 중에 하나가 대서양이에요. 북대서양. 그래서 플로리다 해변에 알을 낳고 그 암컷이 거기서 산란된 그 새끼 거북들이 북대서양을 나가서 몇 년간 살다가 암컷은 다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수컷은 이제 거기에서 바다에서 살고 이런 이제 그 생활사를 보이는 그런 거북인데요. 그리고 이 모델이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인 동물 모델을 포함해서 그 수십 종의 동물 모델에서 그 자기 감각이 연구됐는데요. 그 연구 결과를 간단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보시듯이 방금 말씀드린 바다거북이 있고 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연어가 있습니다. 그 연어는 그 회귀 본능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요즘에 참치 다음으로 일반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참치 이제 중금속 오염이 심하다 그런 이야기가 돌아서 특히 이제 방사능 때문에 요즘에는 그 다음에 이제 연어를 많이 찾게 되는데 이 연어가 잘 알려진 건 뭐냐면 사실은 그 후각 기능 때문에 먼저 알려졌죠. 그래서 강 하구에서 원래 본인이 태어났던 그 태생지로 올라오는 강 상류로 올라오는 그래서 교미하고 산란하는 그걸로 유명한데 과학자들이 이 분야에서 그간에 궁금해했던 건 뭐냐면 그 대양에서 그 강 하구까지 오는 거는 어떻게 오느냐 이걸 잘 몰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20년간 이거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한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낸 게 뭐냐면 연어가 지구자기장을 감각해서 강 하구까지 오고 그러니까 원거리는 지구자기장을 감각해서 오고 강 하구에서부터는 그 강물에서 뛰는 아주 미세하지만 그 뛰어난 후각을 이용해서 강 상류 원래 본인이 태어났던 그 지점 암컷이라 그러면 산란을 해야 되는 그 지점까지 올라간다는 걸 밝힌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감각을 혼용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동물이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이제 이 북아메리카, 캐나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 멕시코까지 1년마다 이 왕복을 하는 동물 모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황제나비입니다. 이 황제나비도 지구자기장을 감각해서 자기 방향을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많은 동물이 있는데 그거는 뒤에 제가 또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인 몇 개의 동물 모델 그리고 기타 연구됐던 모델들을 그 실험 결과를 종합을 해보니까 동물에서 이 지구자기장을 감각해서 보여주는 생명 현상이 뭐가 있냐 그러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지금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항해입니다. 항해. 자기 항해, 마그네틱 내비게이션. 우리 그 차에 보면 요즘에 내비게이션 시스템 가지고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런 동물들은 지구자기장을 감각해서 방향을 찾아간다는 거죠. 이 부분은 또 이따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새, 바다거북, 그 다음에 초파리도 여기에 속하고요.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꿀벌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그 같은 자리에서 몸에 신체 방향을 이렇게 트는데 이 지구자기장을 감각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동물이 뭐가 있냐 그러면 소, 그다음 바퀴벌레. 여러분들 바퀴벌레 요즘 보기 좀 드물죠? 생각보다. 그 다음에 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어떠신가 이해하실만 하나요? 네, 학부생이라도 이해할만 하죠. 여기까지는. 예.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뭐냐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그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소입니다. 젖소로 보이죠, 젖소.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젖소들의 그 신체 방향이 거의 그 같은 방향을 거의 가리키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일상생활에서 이 젖소를 볼 일이 이렇게 없지만 여행을 떠나서 들판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 말이라든지 이렇게 소 떼가 있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 혹시 이렇듯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뭐 수백 마리, 수십 마리 소떼가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드물죠, 사실은. 우리가 무심코 생각하기에는 이런 일은 잘 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유별난 과학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표된 게 2008년이니까 그 전에 아마 연구 시작했겠죠. 저쪽 동유럽에 있는 과학자가 뭘 했냐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은 좀 인기가 좀 시들한데 구글 어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 구글 어스. 이게 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인터넷 들어오면서 구글 어스가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굉장히 자극했어요. 저도 들어가서 본 적이 있는데 이 과학자가 뭘 했냐면 전 세계의 그 목초지에 해당하는 구글 어스 데이터를 다운받아가지고 그거를 높은 해상으로 다운받은 다음에 그 목초지에 있는 소나 뭐 고라니, 말 뭐 이런 동물들의 배양, 신체 배양을 다 일일이 각도를 측정한 다음에 그걸 통계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놀랍게도 얘들이 그 바람이라든지 무슨 먹이 상태라든지 얘들의 이동 상태 이런 변수보다는 이 지구자기장의 남북축, 자북과 전남의 남북축 방향으로 많이 배양해 있더라. 굉장히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그걸 알아냈어요, 최초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구자기장을 감각해서 동물이 보여주는 생명 현상 중에서 배양, 신체의 배양,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의미 있는 연구 결과였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그런 연구들이 줄지어져 나왔죠. 최근에 2013년에 뭐가 있었냐면, 그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동유럽 쪽에서 있었던 일인데, 산책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가는 개가 애완개이든 반려견이든 나가서 이 용변을 보는데 대변과 소변을 볼 적에 그 방향성이 있는가 이걸 또 연구를 했어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 개를 대상으로. 그 연구한 학생이며 연구원들은 굉장히 괴로웠겠죠.